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김경유입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동차 조선 산업의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조선 기자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동차 산업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수요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런 선진국 시장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개도국 시장도 이런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저성장이 뉴노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니즈는 다양화되고 있고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는 지역들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여건을 살펴보면 생산 비용이 낮은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이러다 보니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하기 위한 부품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이런 점점 갈수록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 신모델 출시 주기도 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살펴보면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자국 자동차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은 관세나 비관세와 같은 장벽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무역이 강해지면서 국가 간 교역이 중요한 자동차 산업은 점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업 환경이 변하다 보니 자동차 주요 업체들의 전략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저성장 지속과 미래차 개발 등과 같은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제품 구조 개선과 콘텐츠 부가가치 등과 같은 부가가치 확대를 통해서 가격 상승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통합이라든지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들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낮추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수익성을 친환경차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자동차 개발에 투자하면서 장기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커다란 패러다임을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전기 동력화와 자율주행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O2를 감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 동력화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전기 동력도 장치도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다양한 전기 동력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로 운전자를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운전자를 대신해서 AI와 소프트웨어가 대신을 하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대상도 점점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자동차는 주로 개인이 구매를 했는데 이게 공유화가 되면서 점점 거대 모빌리티 플랫폼을 소유한 이런 소유 기업들이 주로 자동차와 완성차와 자동차의 주요 고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현재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공유 경제라든지 자율주행 서비스와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제조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쪽으로도 점점 산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기존에는 자동차 산업에 없었던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동차에 도입을 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보다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구글과 같은 회사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관련된 OS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활용한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들도 자동차 산업에 새롭게 진입을 하여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 동력화 여러 가지 패러다임 변화 중에 전기 동력화를 살펴보면은 전기 동력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규제 강화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각국 정부는 환경 보호라는 이유로 점점 그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 CO2라든지 배기가스와 같은 규제들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가지고는 이런 그 환경 규제 수준을 맞출 수 없어서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 동력 자동차를 이런 대안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특히 배터리 관련 기술인데요.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그 배터리 가격들이 점점점 가격을 좀 낮추고 그리고 일충전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들을 점점 늘리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했을 때보다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과 거의 같은 그 거리라든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기 동력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동차 산업 구조에도 크게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 산업에 이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라든지 모터와 같은 부품들, 전기전자 부품들은 점점 전기 동력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품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연기관의 핵심 부품이었던 엔진 변속기와 같은 동력을 발생을 시키고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들과 함께 그 배기가스들을 내뿜는 흡계기 부품들은 점점 수요가 줄 것이고 전기 동력화가 진행되면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필요한 방향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향 부품이라든지 자동차를 세우는 제동 부품과 같은 부품들은 동력원 변화에 상관없이 어떤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품 업체들도 경량화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에 맞게 이런 부품들의 성능과 기능을 조금씩 변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화입니다. 자율주행화는 사람이 운전하던 것을 카메라, 레이더와 같은 여러 가지 센서, 전기 전장, IT 부품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운전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제어를 하고 운전을 하는 자동차인데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5까지 자동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레벨 2, 레벨 3 정도의 기술이 적용이 되고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벨 2, 3는 전장 부품,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가 전장이라든지 센서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제어를 하면서 조금 반자율주행 전 단계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점점점 완전주행차 2030년을 전후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동차의 그 비즈니스 모델도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이런 자율주행화에 도입해서 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데이터인데요.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서 쌓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완성차 업체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이런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구글이나 시스코, IBM 같은 여러 가지 그 IT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넘어가서 여러 가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모델 신제품을 개발할 때 다음 자동차를 개발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게 되면서 데이터의 활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화입니다. 현재는 과거는 자동차와 그 자가용의 형태, 그러니까 공공수단과 자가 형태로 돼 있었고 현재는 조금 일부분의 그 쉐어링, 공유 모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완전 자율주행화가 된 미래에는 이런 그 공유화 서비스가 자율주행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버와 같은 그런 그 공유 경제 플랫폼을 소유한 업체들과 아주 소수의 자가용 시장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산업 가치 사슬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원료, 재료인데 점점점 경량화가 중요시 되면서 철강에서 알루미늄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경량화금들이 자동차에 점점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이나 제품 설계 그리고 제품 디자인들도 3D 프린터 같은 그런 신기술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개인이 원하는 차량들에 맞게 이렇게 셀프 디자인을 한다는 형식으로 디자인 부분들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동차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인데 이런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은 자율 운송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셀 방식 그러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생산되던 것들이 이런 자동차는 가만히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무인 이동 시스템들이 자동차를 점점 옮겨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셀 방식의 셀 방식 형태의 제조 공장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같은 부분들은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택트 같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신차 출시를 하고 마케팅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변화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19에 따라 자동차 산업도 크게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이런 길게 늘어져 있는 공급망들을 단순화시키고 가장 그 완성차 공장 주변에 부품업체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가치사슬상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판매나 생산이나 마케팅 방식에서 많이 도입이 되면서 현재 그 숙련 인력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판매 방식도 현재 그 대리점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보다는 또 이런 온라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한다든지 AR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시승을 대신한다든지 그리고 전자결제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마케팅 방식 같은 거는 지금 뭐 코로나19를 진행하면서 올해 그 뭐 모토쇼가 전혀 열리지 않아서 그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온라인 관련된 모토쇼가 발생하는 등 온라인 신차 발표회를 통한다는 등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방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뭐 모듈 업체라든지 대형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미래차 관련 사업 전환이라든지 신산업 혁신 전략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부품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사실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그 자동차 산업 매출이 크게 줄면서 부품업체들은 이런 미래차 관련된 부분에 투자할 여력들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R&D라든지 이런 관련된 투자를 하는데 투자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서 이런 그 미래차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품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은 그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미래차라든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부품들을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인식 수준을 준비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조선 기사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산업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LNG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런 상황들이 그 배를 만드는 수주해서 배를 만드는 조선 업체들은 조금 뭐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선박 업체들이 조선 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는 배들이 점점 대형화가 되면서 수주 금액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수주 물량 자체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들은 수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납품해야 되는 물량들은 오히려 감소되거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대형 선박들을 주로 수주하다 보니 고기술, 고가의 선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그리고 고기술 선박들은 국내 기자재보다는 선박을 수주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해외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재 업체들의 수요들이 점점 그러니까 해외의 기자재 업체들 수요로 대체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기자재 업체들이 중국 기자재 업체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 보니 중국 시장으로도 진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선 산업의 장기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자재 업체들도 여러 가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솔루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수 품목으로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품종 생산을 통해서 어떤 그 기자재도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대형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M&A를 통해서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 같은 경우도 그 친환경 스마트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자재 업체들도 시스템화라든지 아니면 신뢰성 확보 그리고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 우량 기자재 업체로서의 그 M&A를 통한 대형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유 실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세션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좌장으로 함께해 주시는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님, 그리고 세션 3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성윤 사업협력실장님, 그리고 울산일자리재단 문상식 연구기획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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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윤동열 교수님 주제 발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겨울 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좋은 분들을 다시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세 번째 주제가 가장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고, 또 특히 여러 가지 울산의 상황을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2, 3차 산업에 대한 협력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실제 김정일 실장께서 좀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3개 업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울산 출신이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3개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뭐가 들어갔냐면 조선과 자동차와 건설이 들어갔습니다. 건설. 예. 3가지인데 사실 건설은 이미 건설 TF가 일자리위원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일 실장님 같이 오셔갖고 토론했다면은 더 좋은 의견들이 많았을 때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자체가요, 2, 3차 업체들에 대한 우리 부품 업체들이 어떻게 내연기관에서 실제 미래차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이슈인데요. 최근 들어갖고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도 강화되고 있고, 일부 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미래차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전통적인 자동차 관련된 이제 중심 도시 산업 수도라고 얘기했었는데, 배터리화로 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좀 피치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지역적인 부분을 같이 엮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문 박사님과 이제 역사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후방의 연계 효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각종 이런 사업들의 연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주영 실장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조선업 기자재 산업에 대한 얘기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와 같은 부품업체라든지 기자재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 3차 협력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단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아침 조간에도 보셨겠지만 경제지에는 대부분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 부분이 해결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자동차의 메카로서 울산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출이라든지 내수에서도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15년에서 실적으로 이제 19년 이렇게 돌아오면서 올해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이 외부 해외에서의 그런 중국 시장에서의 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적자 폭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부품업체 같은 경우도 2차, 3차 업체를 고려했을 때 3차 업체로 갈수록 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생을 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뭐 전속적인 납품 구조라든지 압축적인 투자 진행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해외에 대한 수출 부분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시를 잘해 주신 것이 김지영 실장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대형 조선사에 대한 그 위기보다도요, 국내 부산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부산 기자재 산업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도 같은 경우는 저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산업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뭐 도소매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실적으로 빈집이 있어도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대우가 되고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런 조선 산업 자체가 아니라 기자재 산업과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었고 김주영 실장님의 발제는 산업적인 측면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저희 또 두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중요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대가 됩니다. 윤동열 교수님의 내용 정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김성윤 박사님부터 좀 네. 의견을 주시겠어요? 네. 지금 앞에 서두에 발제를 하셨지만은 지금 뭐 저는 울산이 고향이고 또 근무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영도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18세기 이제 전기 기관이 나오면서 사실은 선박이라는 게 대형화되고 나무에서 철강을 쓸 수 있는 그런 산업의 변화에 가장 큰 선박 시장이 생긴 변화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지금 선박이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으로 치면은 저희는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지금 선박이 기존의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기가스 관련된 환경 규제가 선박에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화석 연료 중에서도 이제 기름을 쓸 수 없는. 그럼 결국 이제 가스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LNG가 뭐 친환경 연료다라고 많이 하고 있지만 자동차에서 LNG 연료를 쓰지 않잖아요. 지금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LNG도 메탄이 이 슬립이 되면은 이제 메탄이 이제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은 이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LNG도 친환경 연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수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소는 사실 이 대량으로 저장하는 기술이 아직까지 액상으로 저장하는 기술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NG를 지금 LNG 추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 LNG 추진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LNG 가스를 액상으로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용기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기름과 같이 대량의 액상 가스를 수입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지금 LNG를 대량으로 수송하는 캐리어가 많이 발주가 나오는 것이고 그 연료를 액상으로 저장하는 용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연료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수소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를 지금 현재 자동차에서 쓰는 가스가 아니라 액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은 수소를 액상으로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고
또 그 저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결국은 수소를 추진할 수 있는, 결국은 그러면 전기로 배를 추진하는, 지금 현재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에서 전기로 가듯이 그렇게 배가 이제 선박이 바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왜 기자재 업체가 힘들어지냐면 부품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 선박도 마찬가지듯이 지금 선박도 결국은 자율운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자율운항을 하려면 결국은 부품 수가 줄어야 됩니다. 자율운항의 핵심은 통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자율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도 내연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에 그 많은 부품들을 통신을 통해서 컨트롤하면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도 이게 가스로 바뀌고 연료전지로 바뀌어야지만 결국 컨트롤하는 부품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자율운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큰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디젤 내연기관에 머물러 있던 기자재 업체와 조선 업체들은 지금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기존의 시장도 남아 있는 데다가 또 새로운 시장이 급격하게 열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끼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이걸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대학생들도 배우지 못한 가스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박이 만약에 수소로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수소를 전공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까? 그 수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런 인력들이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가 있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기존 기업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쪽으로 볼 때는 변화의 시기다. 그 변화의 시기를 저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일본과 같이 일본이 지금 조선과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2000년대에 조선을 1위를 하면서 일본은 조선소를 합병하고 줄이는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조선과를 없애고, 지금 현재 조선과를 없애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기업들도 학생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지만 이 이후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고, 저는 사실 이 관련된 분야를 일을 하면서 LNG 추진이라는 게 향후에 한 10년 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LNG 추진이 가려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LNG 벙커링 시설이 이제 많이 생겨야 되는데, 야, 이게 한 10년쯤 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울산항 같은 경우는 대량의 지금 벙커링 LNG 시설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울산이 잘만 준비를 한다면은 그 LNG를 공급하고 추진하는 지금 이 선박의 패러다임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상식 박사님. 네. 김성윤 박사님께서는 주로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들을 좀 가지고 고용으로 이렇게 좀 끌고 오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고용의 측면들만 조금 약간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들었을 때 되게 흥미롭고, 이게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대한 경이로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좀 지켜야 되고 하는 일인데, 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두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라는 게 뭐 김성윤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고용의 감소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거의 뭐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에서 이걸 거스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답은 사실은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역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본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조금 더 심각한 점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는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거기 뭐 몇만 명이 근무를 하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있죠. 거기 또 하청업체들도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죠, 비중이. 고용 비중만 해도 한 뭐 10여만 이상이 되죠. 뭐 조선하고 자동차 쪽 바운더리가요. 근데 그 고용이 일거에 뭐 이렇게 좀 급격하게 이렇게 좀 감소할 수 있는 위험성들을 조금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 전까지 이런 얘기 없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저는 뭐 사실 원래 산업 연구를 좀 이제 계속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고용을 하게 된 건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그 산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올 것이다. 외국의 보고서도 있었고 뭐 국내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위기감이 없었어요. 이게 2016년도에 조선업 위기가 이제 오면서 고용 위기가 오면서 비로소 이게 현실로 오는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그때부터 좀 가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 자동차로 좀 옮겨와 있거든요. 포커스가. 그래서 뭐 울산시에서는 이걸 좀 타개해 보려고 다양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노사정의 대화에 물꼬를 좀 트는 작업들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게 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뭐 송철우 시장님 그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장 해결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진 않는데 뭐 이런 물결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없어지는 일자리를 어떻게든 좀 붙잡고 좀 유지를 좀 해야 되는 상황들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가 좀 필요한 거죠.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뭐 여기서 정부라는 울산시 정도 될까요? 아니면 중앙정부. 그래서 그 사이에 가교를 만들어주고 다른 지원 사항들을 좀 찾아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일자리를 지키고 나눈 해법들인데 근데 그런 과정들의 일환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지금 울산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먼 장기로 보면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뭐 사실은 혁명이 진짜 궁극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뭐 AI가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자동화가 다 된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뭐 사실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제가 뭐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주제가 저희 세션의 주제가 일자리 유지하고 전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뭐 주제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답 없는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사회적 뭐 대타협이나 이런 사회적 그 물꼬를 좀 트는 거하고 신산업 창출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게 좀 가능한 얘기인가? 이제 이제 지방의 현실에서 지금 맞닥뜨리는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수도권 집중. 모든 인력과 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죠. 그 지방에서 과연 신산업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 한계점들도 많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패러다임 전환 쪽으로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근데 지방 정부 자체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제 중앙 정부도 좀 이렇게 펀딩을 많이 해야 될 거고 뭐 그런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소득 논쟁 아까 뭐 방가훈 박사님께서 많이 얘기 좀 하시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게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뭐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방 소멸 현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야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봤습니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뭐 이런 책인데요. 그래서 농민 지금 뭐 지방 소멸의 포커스가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런 쪽에다가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한번 해보는 노력들.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방의 문제도 좀 풀면서 일자리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아닐까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산업의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또 고용적인 측면까지 알아봤는데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네, 뭐 기술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용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도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기본소득도 소득이지만 지금 현재 일자리를 지키는 거, 유지하는 거, 그럼 과연 그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거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향후에는 많아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조선 산업은 이제 망했다, 저물었다. 그러니까 다른 대체 산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박은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물에서 가다가 하늘로 나르는 배가 나올지언정
조선이라는 선박의 운송 수단은 바뀌지가 않는다. 결국은 그 기술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LNG나 수소나 또 연료전지나 선박이 자율운항으로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기계과를 다니는 학생이나 뭐 전자 쪽이나 뭐 건축 토목이나 다 관련된 일자리가 나올 텐데, 그 기간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유지를 어떻게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일반 지자체도 기본소득의 개념과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 근로자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거지만, 기업한테는 그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어느 정도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지만 우리가 다시 그 산업에 올라타서 우리가 열심히 갈 수 있는 거지. 그 기간 동안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다시 나오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4차 산업 뭐 AI가 되면 사람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기계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기계만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을 해낸다. 그럼 그걸 결국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술도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결국 그런 시대를 대비하려 그러면 지금 울산의 자동차든 조선이든 그 기술진이나 생산직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과감하게 펼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문상식 팀장님도 더 네. 말씀 덧붙여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기본소득은 굉장히 좀 먼 얘기고 사실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울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일자리를 어떻게 좀 이렇게 나누고 지키는가 하는 부분에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울산의 과제는 고용의 창출보다는 사실은 유지에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방점 분명히 좀 찍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 굉장히 뭐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도 조금 뭐 여기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학생들도 본인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곧 다가올 새로운 변화, 그게 조선이든 자동차든 뭐 다른 쪽의 영역이라도 본인이 거기에 대한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기술의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발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뭐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더 앞서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런 내용들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준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토론. 정리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에 두 세션을 다뤘던 것은요. 사실상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리고 고용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다룬 문제는 산업과 일자리 문제, 실제 현장에도 닿아 있는 문제를 지금 다룬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니까요. 김성윤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신 이제 선박의 대형화라는 트렌드는 아까 말씀하셨던 김 실장님하고 유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린 뉴딜 정책 안에 내용 없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LNG 선박에 대한 이 도래가 이렇게 빠를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사석에서 이런 얘기, 공석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중공업 노사 관계 강의도 제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수소까지 가는 단계에 있어서 이 그린 뉴딜과 연기를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그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일자리에 대한 파급 효과까지도 우리가 경영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 다른 부분인데,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반대로 밀어주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서 사실은 효과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그 많던 조선사들을 지금 효율적으로 당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자율에 맡겼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술 경쟁력에서도 지금 약간 그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인 것 같은 생각인데 그 얘기까지는 일부러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도 조선 얼마 전에 제가 제안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 관련된 학과가 몇 개다 네. 이렇게 물어봤고 그 전체 학과 중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50개 가까운 학과들이 있는데 그 학과에 있는 인력들을 조선업 쪽으로 취업을 못하니까 다른 어느 쪽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취업 교육과 진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저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에 제가 마지막에 인상 굉장히 깊었던 게 뭐예요? 미래를 대비하고 기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까지 또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말씀을 뼈저리게 느꼈고요. 문 박사님께서는 역시 또 고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자리 변화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생성되는 일자리 수는 제한이 되고 있고 없어지는 일자리 수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 울산의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금 전화를 받고 여기 들어와서 보시고 계실 텐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지역산업 관련된 제가 전반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업을 낸 시도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부분 다 낸 것 같은데. 다 17개요? 그러니까 저희가 17개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광역만 얘기하신 거고 네. 기초까지 생각하니까 27개? 정확하시네요. 진짜 맞습니다. 27개가 맞습니다. 27개 지역에서 자동차나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낸 거예요. 울산도 하나죠. 그 중에 하나인데. 그죠?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된 사업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근데 향후에 만약에 이 사업들이 전환이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저기 불가능하죠. 다른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뭐 힘들죠. 사실 예. 이제 배터리 쪽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예. 이 배터리가 울산에 이렇게 뭐 여건이 하나 있잖아요. SDI 그쵸. 어떤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긴 한데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는 다 수도권 쪽에서 이렇게 잘하는 분야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지역에서- 뭐 잘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자체가 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전장 부품 쪽이 되다 보니까 울산에서만 할 필요가 그죠, 굳이 없다고 그렇죠. 느낄 수 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한 그쪽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을 에 대한 부분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생각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만 개에서 3만 5천 개가 되는데 요즘 본네트를 열면 이제 엔진이 없잖아요. 없죠. 그 엔진에 있었던 부품이 다 날아간 거죠. 한 7천 개 정도가 날아갔고 유일하게 부품 숫자가 변하지 않는 것은 외장재하고 내장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사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단순하게 이제 내연기관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3D로 변하면서 실제 미제차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이 다 전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동일 업종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했던 뭐 직무가 있고 업종이 있다 그러면 이전직을 할 때 자동차 산업 조선업 관련돼 갖고 문 박사님하고 예전에 제가 연구를 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조선업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어느 업종으로 이직을 하느냐, 그리고 전직 지원을 해야 되느냐,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고용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기본소득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 문 목사님 그거 이런 거 아닙니다. 아마 내년 대선에는 기본소득 얘기가 그럴 수도 중점이 있겠네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저 혼자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계와 같이 공존하는 사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박사님의 딱 의견이 저도 뇌리에 스치고 있습니다. 네, 정리도 아주 깔끔하게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윤동열 교수님도 그렇고 정말 귀한 박사님 두 분 모시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지금 화상 회의 참여하신 분, 또 유튜브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뭐 채팅방으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거의 2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시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이고 제가 교수지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길들여진 거잖아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나왔네요. 교육제도예요. 네. 진짜. 이정민님께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에너지를 중심으로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과 기술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게 그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기술 격차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은 하나의 희망적인 내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기계 부품 위주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도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배터리나 수소라든지 어떤 전자 부품의 형태의 어떤 산업군이 형성이 되면 예.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같이 가야 되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LNG 추진선을 건조를 하는데 LNG 추진선을 건조를 하는데 배는 이 외관은 현대중공업에서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우리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연료 공급 장치나 뭐 이렇게 저장 장치나 또는 기화기나 거기에 대한 기자재들은 조선소에서 안 만듭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기계 설비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접근이 쉬웠지만 이제 가스나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수소로 바뀌게 되면 그런 중소기업들이 대량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도 그 중소기업 없으면은 완성품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도의 산업 구조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종속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과거에보다는 평등한 위치로 갈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조선 산업이 힘들다 보니까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조선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자재 업체를 찾아가지고 이제 부품을 공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역의 기자재 업체 산업군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되냐면 그 조선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바로바로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항상 하는 얘기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중소기업과 같이 가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나 미래는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도가 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좀 많이 가진다면은 아마 그런 종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탈피할 것이고 우리도 이제 중소기업 기술 위주로 재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또 질문 있으신 분? 뭐 질문하실 때까지 이제 제가 답변을 또 하나 더 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또 하나 나왔네요. 네, 자동차 산업이 없어지면서 부품 산업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줄어들면서 환경 오염이 개선되면 환경 관련 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사람들이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될까요?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네.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전 뒤쪽이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것 환경 같아요. 일자리를 뭐 줄이는 뭐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게 사실 관심이 많아지다 보면 먹거리들이 또, 생겨나는 그쵸. 거고. 그래서 더 사실 늘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윤 박사님 의견하고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환경 관련된 거는 친환경 관련된 것을 갖고 아이템을 만들고 제품을 네.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다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가요. 디지털 뉴딜 정책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 제가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뉴딜 정책의 내용에서는 특히 그린 뉴딜 정책에는 일자리를 몇 명 생성하고 어떻게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 놀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같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들과 공생하면서 가야 되지 않. 내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회의가 유네스코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유네스코 회의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 먼저, 이게 이제 환경 산업이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규제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굉장한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가능성이 좀 되게 높은 측면으로 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문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를 없앤다, 뭐 규제 샌드박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규제는 결국은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산업에서 국제해사기구인 IMO가 왜 과연 환경이라는 이슈를 규제를 강화를 시키냐, 수질, 대기를 강화시키느냐. 결국은 수질과 대기를 강화시키니까 거기에 맞는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제가 없었다면 그냥 계속 기름을 쓰면서 가면 되죠. 자동차도 결국 친환경 자동차가 나온 게 티어 3, 티어 4, 유로 5, 6 나오면서 그걸 규제를 만족하려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을 못 쓰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환경 산업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규제가 과연 자동차가 나온 게 이 규제를 만족할 수 있냐 없냐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평가하는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굴뚝에 여수나 울산 같은 경우에 배기가스 배출하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규제를 만족하는지 없는지를. 그런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생기면 산업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환경에 관련된 산업은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럴까요? 부정적인 되는데 건가요? 큰일 났네. 또 질문 있으세요? 화상 회의 참여하시는 분 중에 한번 질문해봐 주시죠.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좀 아쉽지는 않나요, 박사님? 시간 관계상.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변화하는 환경에 울산 주력산업의 전환 방향에 관한 세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윤동열 교수님, 김성윤 박사님, 그리고 문상식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울산적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울산 주력산업과 노동 일자리의 방향성 비대면 미래일자리 컨퍼런스의 모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울산적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다양한 행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 guess it's for the best.